뭐 패션도 뭐 시대별로 이렇게 경향이 바뀌듯이 이 어떤 생성이 되는 철도 시대별로 막 바뀌기도 해요. 미국에서 화석 뭐 무슨 생성기 때 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가 발견됐다, 생성이 됐던 그런 저기 히스토리가 남아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유기물이 뭐가 있었고 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고생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또 낙엽이 있네. 근데 무산소 조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고생물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환경 쪽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런 이론을 갖다 한번 집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갖다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 아마 크나큰 임팩트 팩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석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존 이제 석탄 액화 인조석유라고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일산화탄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약 2,400도의 이제 고열이 이제 필요로 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갖다 쪼개려고 화석 연료를 갖다가 쏟아붓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이 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햇빛을 갖다 태양을 갖다가 반사판으로 이제 집적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온 상태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 미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걸 보면은 그냥 랩상에서만 끝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조석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은 이제 인공석유라는 게 있어요. 인공석유. 이제 석유 이외의 원료로 만든 석유와 유사한 액체 연료죠.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독일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갖다가 석유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연구가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성공을 했어요. 실제 성공을 했었고 이 석탄을 갖다가 저온 건류법 그리고 석탄 액화의 베르기우스법 및 석탄 합성의 피셔법 등을 갖다 고안을 했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실제 생산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 할 때 독일이 약 1년 만에 450만 톤의 인공석유 설비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은 아마 여기서 나온 인공석유를 가지고 비행기라든지 군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세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연합군의 어떤 그런 빠른 종결 처리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 설비 자체가요 다른 목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바뀌었냐면은 인공석유 설비 능력을 갖다가 다른 데로 쓴다? 어떤 걸로 쓸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발전소로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유 쉘이라는 걸 갖다가 원료로 해가지고 인공석유가 제조된 바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논문 및 랩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옆에 석유 생성이라고 해서 유기물 퇴적, 지압 지열의 작용, 석유 생성 이 세 가지는 무기성이든 유기성이든 공통되게 얘기를 해주는 그 생성설입니다. 자, 석유 광산. 혹시 하얀 석유라고 하는 걸 요즘 많이 들어보셨는데 하얀 석유가 뭔지 아세요?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할 텐데 하얀 석유. 히토류 중에 하나인데 하얀 석유. 리튬이라는 것으로 갖다가 하얀 석유라고 표현을 해요. 리튬. 이거는 뭐 제가 사이즈로 말씀드린 거고. 석유 광산. 배사 구조가 가장 전형적이며 배사 구조는 석유가 형성되는 퇴적암을 근원암. 여기서 생성된 석유가 고이는 곳을 저류암, 고인 석유가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위에서 막아주는 덮개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진을 보면은 노란색이 가스층, 그 다음에 남색이 석유층,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물이네요. 당연하게 물 위에 석유가 뜨고 석유보다 액체보다는 가스가 가벼운 가스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리고 지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스를 하면 유층이랑 그 상부를 덮는 피복층으로도 이루어져 있고요. 유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공질 암석, 예를 들면 사암이라든지 이제 석회암 등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암석의 공급률은 보통 20-30% 보통이고요. 암석의 침투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유전의 이제 상부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유체, 그러니까 가스도 투과가 어려운 암석으로 덮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가스가 투과될 것 같았으면 이미 터졌겠죠. 이미 터져가지고 증발이 되던가 아니면은 고취화가 돼가지고 원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투과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덮개암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유충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라든지 가스가 이제 직접하게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지질학적 구조로는 이제 구조를 트랩이라고 하는데 층위 트랩, 구조 트랩, 층위 구조 트랩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구조 트랩은 배사 구조나 단층에 의해서 유층이 차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 바다에서 뽑아 올리는 그 해중에 있는 그 시추되는 그런 모습도 동일합니다. 바다의 바닥면 이하에 들어있는 모습이 저런 식으로 보통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석유 개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석유 개발 개통도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표와 같고요. 상층부부터 하층부로 내려가면서 이제 탐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은 석유 매장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요. 그 지구 표면 암석 분포라는 걸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물리학자분들이 그 정밀 조사 등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유망 지역이라고 하죠. 기름이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탐사공, 시추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석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막 뚫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층 단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탐지를 해가지고 일단 구멍을 뚫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표 지질 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제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항공 사진이라든지 이제 원격 탐사 자료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습곡, 단층, 균열대 같은 직접 탐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탈적 분지 성상이라든지 근원암, 저류암 발달 상황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 형성 가능성을 갖다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이제 물리 탐사고요. 물리 탐사에서는 이제 탄성파 탐사, 중력, 자력 탐사, 전기 탄성파 탐사, 3D, 4D 탄성파 탐사 등을 통해서 대상 지역의 국지적인 중력 또는 자력의 이상 변화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하 지질 구조, 구존자 등을 갖다 탐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탄성파 탐사고요. 싸요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지질 탐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로봇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3D나 4D로 갖다가 그 스캔을 해가지고 읽어낸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유실되면은 보통 그런 로봇 장비 같은 경우에 기본이 억 단위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다 줄이고 좀 효율이 낮지만 탄성파 탐사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물리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추 탐사. 시추 탐사는 그냥 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 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존자 간의 위치, 규모, 성질 등이 이제 추정이 되면요. 추가적으로 지하에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암석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밀한 지하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성분이 함유가 돼 있고 휘발성이 높은지 아까 얘기했던 뭐 옥타파, 세타파 같은 것도 동시에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경제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탐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뽑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땅 위에서 탐사고 이제 전자 탐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양 전자 탐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탐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존의 이제 탄성파 탐사로 확인된 유망 구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장 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석유, 가스의 구조 특성 탐지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해양 전자 탐사 쪽에서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지상에서는 사용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사를 했으면 이제 석유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자, 1차 회수, 2차 회수, 3차 회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는 또 1차 체유, 2차 체유, 3차 체유라고도 합니다. 자, 1차 회수, 자연 에너지에 의해 유통되는 원유의 채취를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본 체유라든지 가스 리프트 체유라든지 펌프 체유를 갖다가 1차 해수 1차 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저류층 자연 에너지원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요. 보통 초기 매장량이 약 10에서 25% 정도 회수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0에서 25% 정도를 회수. 그리고 2차 회수, 2차 채수라고 하고요. 유층 속에다가 인공적인 에너지를 넣어서 원유를 채취해요. 가스 압입법이라든지 수공법, 화공법, 미시블 드라이브법이 있는데 물이나 가스의 주입에 의해 가지고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초기 매장량의 약 15% 정도가 추가적으로 회수가 됩니다. 자, 3차 회수. 유정의 인공적인 처리를 해서 원유의 채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팩처링, 산처리, 갱정, 가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회수 후에도 이제 저류층에는 초기 매장량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원유가 잔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유가 잔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석유 고갈 시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암대적 원유의 양은 현재 지금 뚫어서 뽑아내고 있는 데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약 2,417억 배럴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3차 회수 기법에는 이제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근데 화학물질 이용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생물을 활용한 이런 회수 기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추출대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1차 회수는요, 써있죠. 석유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막 기름 뚫으면은 맨 처음에 기름을 안반을 딱 뚫자마자 위로 확 분출되는 그 양을 갖다가 1차 회수, 1차 체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양이요 계속 나와요. 그 압이 다 될 때까지 계속 분출이 되는데 그 분출이 되는 거를 갖다가 그 배관을 통해 가지고 저장소로 옮겨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공적인 에너지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인공적인 에너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일 위가 가스층이고 두 번의 유체고 밑에 보통 물이라는 지하수가 있어서 기름을 둥둥 띄워가지고 그 층을 갖다 유지를 시켜주게 있는데 그 유지되는 층을 갖다가 우리가 파이프까지 박은 데까지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름보다 무거운 물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올려주게 됩니다. 수위를.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배관의 끝에 닿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채취가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제 2차 회수, 2차 체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적인 처리라고 했어요. 어떤 이제 뭐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원유 같은 경우가 액체라고 했는데 에멀전 상태보다는 고체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체를 갖다가 석탄처럼 그 깊은 곳에 가가지고 채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약간 유동성 있는 에멀전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걸 갖다가 다시 2차 회수법을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뽑아내는 것을 갖다가 3차 회수, 3차 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법은 어떤 이제 화학적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또 뽑아내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2월 석유 회수 증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류층에 존재하는 물질을 주입하여 석유를 회수하는 기법을 말하며 다양한 종류의 석유 회수 기능이나 주입 물질을 이용한 석유 회수 기법을 포함한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1차 회수 또는 2차 회수해도 지하에 남아있는 석유를 회수하기 위한 기술인데 이게 3차 체유예요. 3차 체유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류층에다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석유를 회수하는 기법입니다. 잔류 원료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나노 기술이랑 바이오 기술을 융복한 새로운 석유 회수 증진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나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유의 점성도를 낮추거나 접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나노 유체를 갖다 지하에다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요. 유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유착도, 점성도를 갖다 변화시켜서 회수가 불가능했던 원유의 회수를 증진하는 기술. 그러니까 뭐 뽑아 올릴 수 있는 걸 갖다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성까지 만들어서 뽑아 올린다는 표현이고요.
바이오 기술은 미생물 사용하는 겁니다. 미생물 사용해서 바이오 기술이라고 해요. 상태 역시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물렁물렁하게 유동성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걸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보통 상태로 이제 에멀전이라고 해가지고 물과 기름을 갖다가 반반씩 그 어떤 밑배를 통해서 넣고 막 흔들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혼합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에멀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분이랑 그다음에 그 물기랑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막 흔들면은 섞어가지고 톡톡톡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에멀전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에멀전이라고 해요. 자, 이제 원유의 정제 방식이 이제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타핑, 하이드로 스키밍,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자, 타핑 정제는 그 단순히 이제 증류에 의해 가지고 원유의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타핑의 방식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상압 증류 공정이라고 하고요. CDU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원유를 끓여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 그리고 나프타를 얻고요. 그 다음에 경유, 등유를 얻는 식으로 원유에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 스키밍 타핑으로 생산된 나프타, 가스 오일 등은 황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료유로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하이드로 스키밍 공정에서 수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황과 같은 원유 속 불순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줬던 상압 증류 공정 CDU에서 나온 나프타를 갖다가 보다 가치가 있는 방향족 고급유 등으로 만든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정유 공정이 일반적인 유형이었고요. 가솔린, 디젤 등의 수입이 제한적이고 벙커 시리얼 같은 주기유의 생산량이 40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컨버전, 이제 타핑과 하이드로 스키밍 공정 거치고 남은 중질유, 대표적으로 이제 벙커 시유라고 하는데 이 벙커 시유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별로 없죠. 이걸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게다가 남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나 원정유사들인지 항상 고민을 해요. 이 중기류 남은 것도 어디다 쓸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유사들이 이 남는 이제 중기류를 갖다가 가치가 높은 다른 화학 제품 갖다가 이제 얻기를 원해서 바로 이제 고도화 공정인 컨버전 공정이라는 것 갖다가 재처리하는 거를 갖다가 컨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컨버전 공정으로 중질류를 갖다가 고온 고압하에 LPG, 가솔린, 등유, 경유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유를 뽑아가지고 그냥 쪽쪽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세 가지 공정으로 정제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고도화 시설. 전 페이지 얘기했던 이제 컨버전 공정을 갖다가 부연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거 상압 증류 공정에서 생산되는 중질류 등을 갖다 AR이라고 해요. 밑에 약자로 써놨고요. 이런 이제 AR을 갖다가 원재료로 해가지고 가치가 높은 걸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LPG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등 경유들을 갖다가 이런 생산하는 설비를 갖다가 고도화 시설, 고도화 설비라고 합니다. 자, 고도화 시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 시설을 갖다가 이제 상용화까지 되고 있는 시설은 이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HCR이라고 하는 수천 분해 시설이 있고 수천 분해 공정이 있고 이제 주요 생산품이 이제 나프타 및 경유가 나오고요. 유동층 촉매 분해 시설이라고 하는 FCC라는 이제 공정이 있는데 이제 주요 생산품이 프로필렌이라든지 휘발유를 갖다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제 이 정제 방식 세 가지 고도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원유를 가지고 LPG, 휘발유, 나프타, 경유 등을 얻는 것을 이제 정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유는 그 원유를 갖다가 끓였을 때 끓는 점 차이 발생으로 석유 제품을 얻는 타핑 공정 CDU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U에서 생산한 석유 제품에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이드로 스키밍 공정이 수행이 되고요. 탑핑, 하이드로 스키밍 공정이 끝난 후에 얻은 재료 중 가치가 떨어지는 AR의 비중이 40에서 50%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쓸모없는 AR을 갖다가 다시 연료로 해서 쓸모 있는 것만 쪽 빨아먹는 것이 컨버전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갖다가 고도화 설비, 고도화 시설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원유의 전처리, 원유 정제 과정. 원유 속에는요, 각종 산성분이라든지 염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염성분이 왜 포함되어 있나? 산성분은 이해가 되죠. 뭐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산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공정 설비에 그 장치들에 갖다가 부식 갖다 초래를 해, 부식 갖다가 많이 심하게 발생을 시켜요. 보통 저런 설비 같은 경우에도 스테인리스라는 재질의 철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스테인리스도 부식시킬 만큼 엄청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성분도 마찬가지죠. 바닷가 가면은 이제 그 염성분이 있는 막 그런 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부식이 돼요. 콘크리트든 목조주택이든 어떤 주택이든 바닷가에 있는 그 증기만으로도 그렇게 빨리 산화가 돼버려가지고 삭기도 하는데 이런 염성분들도 역시 원유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염성분들이 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장치들에 있는 배관 안에서 스케일처럼 꽉 막히게끔 이런 스케일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염성분들이 반응 물질들과 혼합이 돼가지고요. 반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주는 수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세 과정. 물로 씻는다는 얘기도 원유로 갖다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물에 어떤 이제 황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투입을 해가지고 원유를 갖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유에 있는 황성분들은 그 물에 있는 물질과 반응을 해가지고 물과 같이 폐수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원유만 다시 CDU 공정으로 넘겨주는 이런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상압증류 공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상압증류 공정. 이제 일단 전차에서 설명드렸던 전처리를 통해서 산과 염이 제거된 원유를 증류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증류탑, 상압증류 방식 구조도 LPG, 휘발유, 나프타, 분리제트, 연료유, 경유, 아스팔트, 중행, 잔사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표를 갖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원유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성분은 이제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인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불순물로는 대표적으로 황, 이제 지표물질이라고 하는데 품질의 지표라고 했습니다. 황이 있고 그다음에 질소, 산소, 금속물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좋은 원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탄화수소 비점 차이에 의한 분류인데 원유를 가열해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곳으로 차례로 증발, 기화하면요 이거를 차례로 시켜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분류 또는 저장을 합니다. 자, 원유 정제 공정, 증류, 탈황, 분해, 개질, 브랜딩 이런 공정이 있고요. 원유 정제 과정을 갖다 정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유 정제하는 회사들을 정유사라고 해요. 증류, 탈황, 분해, 개질 등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갖다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정유라고 합니다. 원유 정제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증류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증류 방식이라는 게 비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증류. 원유에서 휘발유 유분, 등유 유분, 경유 유분 등 주요 성분을 분리를 하는 것을 증류라고 하고요. 탈황, 말 그대로 탈황이에요. 유황을 갖다가 유와 수소의 형태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을 갖다가 탈황이라고 하고요. 자, 분해, 석탄 또는 저금류를 갖다가요 고금류로 바꾸는 공정을 갖다가 얘기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개질이라는 것도 분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제품의 규격에 맞게서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질을 이제 바꾼다.
뭐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옥탄가가 낮은 이제 나프타 성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요, 고옥탄가의 가솔린으로 이제 개질하는 방법을 갖다가 개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재밌는 게 이제 최근 이제 석유업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흐름은 그 휘발유라든지 석유 제품 생산하는 정유업계가 석유 화학 산업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게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유사들도 무슨 케미칼이라는 단어를 회사 명에서 넣어가지고 새로 회사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신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회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S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잔사유 고도화 RUC라는 공정이랑 올레핀 다운스트림이라는 석유 화학시설을 완공을 해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경유 등 추출하고 남은 이제 잔사유를 갖다가 재가공해서 석유화학 원료인 프로필렌을 만듭니다. S사 같은 경우에는. G사 같은 경우에는 그 21년에 이제 신규 석유 화학 시설이라는 MFC를 갖다가 이제 가동을 했고요. 그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석유화학의 쌀이라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사도 이제 L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21년 말 시운전 시작해가지고 에틸렌, 프로필렌을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그 석유 화학 공정을 갖다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 원유의 이제 정제 제품에서 보면은 이제 비등점 낮은 순으로 갖다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가 있는데, 석유가스는 이제 소량의 뭐 메탄, 에탄, 프로폰, 부탄 등 이제 기초 혼합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휘발유는 가솔린이라고도 하고 나프타, 용제 등 필요에 따라서 세분해서 나누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이제 찌꺼기인데 이제 도로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아스팔트라고 하는 도로 포장 용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 속 하이드로카본의 종류를 갖다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경질탄화수소라고 하고,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메탄, 에탄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LPG라고 부릅니다. LPG.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BP는요 30도 이하고 상온에서는 가스 상태고 전체 원유 중에 약 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질탄화수소 LPG는요. 그리고 이게 납사 또는 나프타라고 해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학과마다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납사 또는 나프타라고 하고요. 이제 경질 석유 유분이라고 부르고, 휘발유는요 나프타 범위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BP 보일링 포인트는 30에서 200도이고 석유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분입니다. 원유에서 이 나프타만 뽑아낸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나프타만 뽑아내도 수익이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자, 케로신, 등유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석유라고 부르는 걸 갖고 이제 케로신, 등유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등유 성분을 가리키는 거고, 이 등유라는 게 한자로 등잔등 기름유라고 해서 램프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 등킬 때 사용했던 기름 성분이 이제 케로신 성분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왜 등유를 사용했냐? 등유보다 더 가벼운 성분을 사용하면은 화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200에서 300도 정도 유분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도 낮고 불키기도 편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등유 키는데 거기다 신나 볶아서 불 땡기면은 잘 붙겠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신나 대신 등유를 쓴 이유가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발화적 온도와 그 다음에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이 등유 같은 경우에는 케로신은 원유 중에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네 번째 경유, 디젤, 유라고 하고, 이제 자동차 연료로 쓰는 경유고요.
BP는 300에서 400도고 원유 중 약 4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잔사유. 양초 쓸 때 이제 파라핀 성분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원유 성분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나프타예요. 가장 비싼 게 나프타 성분이고, 석유화학의 원료, 주 원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이 나프타에서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플라스틱의 주 원료니까요. 나프타가 플라스틱 안 쓴 데가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원유의 각 성분들의 비중이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딱 정해진 스펙대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성분을 갖다 더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잔사유라고 하는 이제 뭐 파라핏 그 잔사유 같은 가치가 낮은 거를 갖다가 계질이랑 공정 통해 가지고 나프타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성분으로 만드는 고도화 시설을 전차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 원료 나프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무색에서 적화색을 띠는 휘발성 방향성 액체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200에서 300도에 있는 유분을 얘기를 합니다. 4개에서 12개 탄소를 주성분을 하는 탄소 화합물이다. 탄소 개수에 따라서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나프타로 주 원료로 해서 나오는 생산품이 옆에 밑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의류, 핸드폰, 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제일 주 원료가 되는 나프타입니다. 자, 석유 화학 제품 원료 중 이제 천연 가솔린. 천연 가솔린은 가스전이나 유전에서 천연가스 생산 때 함께 나오는 것으로 흔히 콘덴세이트 또는 천연 가솔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온 상압에서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를 분리 장치로 분리한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를 천연 가솔린이라고 하며, 주로 탄소 5개로 이루어진 펜탄, 그보다 무거운 중질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콘덴세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는 가스예요. 지하에서는 가스인데 지표상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액체로 존재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펜탄, 옥탄, 핵산과 같은 파라핀 계열의 화합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LPG.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거나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하여 냉각 액화시킨 것. 탄소 3-4개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용 연료로 쓰이고,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활용을 합니다. LPG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탄소 1개와 수소로 이루어진 메탄으로부터 탄소,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원유 생산 때 함께 나오는 부수가스가 있습니다. 메탄, 프로판, 부탄 등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돼요.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숙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간에 하면은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은 목요일날 할까요? 목요일날. 어차피 목요일날 또